네, 어려운 시장 해답 주실 분 함께합니다. 메가트렌드 이현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데 그 시장이 많이 그 사이에 안 좋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쯤은 코스피가 반등을 했으면 했는데 결국 또 약세 마감을 했어요. 장중에는 1900까지 살짝 이탈을 했다가 돌아왔더라고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1900선은 지켰고요. 네. 코스닥은 그래도 좀 크게 반등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느껴지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씩은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반가운 이야기 해주셨는데 한간에는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이 중국 위안화 환율에 좀 많이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네. 부분이 결국 이제 일시적으로 7.0000, 그러니까 7포치를 뚫고 나서 사실 뭐 한 번 이렇게 크게 출렁이고 나면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좀 일단 단기적으로는 안정이 됐지만 결국 이제 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치솟았다는 거는 중국 당국의 어떤 개입이 있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그랬을 거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 이 부분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계속 좀 이어지고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은 일단은 뭐 미국과 중국 세계 어떻게 보면 최대 소비 국가들이 치고받고 싸운다. 그러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당연히 좀 당분간 더 힘들 수밖에 없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까지 번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에 오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오셔서 시장 해답은 환율에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환율이 1,200원까지 넘어섰습니다. 네, 이러면서 맞습니다. 사실 우리 증시에 좋을 건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러면은 환율 진정이 안 되면 외국인 이탈은 또 계속 될까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 하락이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이제 사상 최대 하락이 왔다 그런 말이 들립니다. 그러면은 이 쉽게 생각을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미국은 사상 최대의 고용 그리고 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현재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일단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이상 뭐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증시 자체도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증시가 바로 미국 증시죠. 근데 신흥국은 여러분들 좀 다릅니다. 신흥국은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아도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은 신흥국은 금융 위기급만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중국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뭐 앞에서 이제 위안화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환율 같은 경우에 제가 1250포인트까지는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저번 주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1250포인트 향해서 계속 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좀 단기적으로 한 1, 2개월 정도는 우리나라 환율이 1250선까지는 꾸역꾸역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주식에 내 전 재산을 쏟아붓겠어. 그렇게 너무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와도 또 한 번은 또 일시적인 조정을 겪고 계속 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조금은 바닥을 다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오르는 게 위안화랑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됐는데 결국 위안화 환율도 조금 안정세로 보였죠. 그래서 이 두 환율이 계속적으로 좀 붙어간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큰 이야기 해주셔서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지금 네. 코스피가 6거래일만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수 같은 경우가 정말 옛날 박스피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네. 나오고 있는데 네. 바닥은 어딜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바닥이 거의 다 와간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PBR 그런 이제 지수를 지표를 활용을 해서 지금 코스피가 얼마나 저렴한가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만큼 저렴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저렴해줘도 어떤 물건이 아무리 싸줘도 이게 비싸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으면 오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싸지겠구나라고 하는 그 상승 모멘텀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막 매수를 하시면 되고 지금 구간에서는 싸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더 싸다. 그러니까 이게 비싸질 때까지 지금 이제 많이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좀 그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굉장히 너무 고평가가 돼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퍼나 PBR 이런 지표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지금 한참 높아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이오 같은 종목을 좀 피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좀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앞으로 실적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만 좀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게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싸긴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아직이다. 조금 더 섹터별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이 어지러우면서 그동안 소위 애국 테마주들만 올랐는데 오늘은 이 종목들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어느 정도 그 백색 국가 제외 일본의 이 악재가 좀 이제 슬슬 소멸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말이 무성했습니다. 도대체 왜 일본에서 그러냐? 이게 경제 보복이다. 우리나라의 이제 뭐 대법원 판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일이거든요. 소재 기업들 뭐 규모가 작다라고 해도 자국 내 기업들 피해 가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피해를 받으면 우리나라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도 또 일본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피해를 주고받는 건데 왜 굳이 서로 피해받는 이런 일을 벌일 것이냐.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일본 내의 그 아베 정권의 정치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연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일본은 훨씬 심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화 국가가 바로 일본이죠. 근데 이제 그 옛날부터 사실 어떻게 뭐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도 거의 없으시고 지금 이제 뭐 저희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 연배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사실 저축이란 거를 뭐 그냥 통장에 꼬박꼬박 넣기만 했지 노후를 대비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 이제 70세 이상의 이제 좀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30%가 무저축자예요. 돈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70세 이상 30%나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 연금이 줄어들거나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 똑같은 연금을 받아도 내가 받는 돈이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느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과거에 이제 2008년도에 보시게 되면 일본에서 후쿠다 다케오 총리가 이 연금 관리 실패를 해가지고 총리직에서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금 관리를 못 한다고 거의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탄핵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일본은 지금 이 연금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젊은 분들과 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과거는 과거일 뿐 뭐 미래를 모색하자 젊은 분들은 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과거 이제 일본 1기 아베 내각 당시에 이게 100세 안심 슬로건을 내걸면서 연금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100세까지 걱정하지 마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연금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이제 물가는 계속 오르게 마련이고 그만큼 또 반영을 해서 또 하면 굉장히 이제 하여튼 머리가 복잡한데 최근에 이제 일본 금융청에서 고령 사회의 자산 형성 및 관리 보고서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연금 외에도 순수 2천만 엔을 저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노후 보장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했어요. 2천만 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원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연금 말고도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2억이 더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말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연금 문제를 덮으려고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뭐 경제 보복을 가하면서 좀 이렇게 화두를 돌린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일본에도 굉장히 큰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고 뭐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당장은 피해를 많이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뭐 글로벌 경제 위기도 굉장히 이제 슬기롭게 극복을 했고 IMF도 다 견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채 상황을 봐도 이 외국인의 채권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좀 정치적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배경을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 알아봤고요. 조금 더 우리가 시장 대처할 때 필요한 이슈들 이야기 그리고 전략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와 전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홍콩에서 5조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에 위안화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요. 시장이 많이 빠진 만큼 분할 매수 전략 가져가도 좋겠다라는 투자 전략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이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안화 평가 절하로 미국이 조금 뿔이 나고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중국이 바로 조치를 취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아니고요. 아, 별개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제는 사실 굉장히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뭐 자세하게 많이 이제 시청자분들 다 이해시켜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결국 그겁니다. 뭐든지 급격한 변화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 뭐 펀드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수익률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급격하게 수익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이제 많이 좋아지면 갑자기 또 많이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중국 위안화 환율이 7포치 뭐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넘지 않았던 이러한 수준을 넘으면서 글로벌 증시가 한번 발작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위안화의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중국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를 했는데 위안화가 급격하게 약세가 돼가지고 만약에 위안화 가치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 뭐 실물 자산에 투자해 놓은 게 다시 뭐 달러로 회수하거나 우리나라 원화로 회수를 할 때 수익률이 제로여도 여러분들의 최종 수익률은 반토막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환차익, 환차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 중국 위안화 환율이 한번 크게 평가 절하됐는데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엄청난 자본 유출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여기서 정치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제 탄탄한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성을 거의 이제 구축을 해놨는데 그 성이 당연히 이제 흔들흔들 거리면서 무너지기 쉽겠죠. 그래서 결국 뭐 완전히 이제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중국 역시 경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뭐 꼭 이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서 갑자기 이제 그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급격한 위안화 평가 절하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선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 홍콩에서 5조 원 채권을 발행을 한 게 도대체 이 위안화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역내외 위안화가 있고 역외 위안화 환율이 있습니다. 역내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서만 주로 이제 통용이 되는 환율이고 역외는 이제 중국 외에서 통용되는 이제 환율인데 그게 이제 홍콩입니다. 주로 이제 어떤 환투기꾼이나 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을 움직이기 위해서 홍콩 시장에서 대부분 이 위안화 환율 거래를 많이 해요. 그래서 홍콩에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시중에 있는 위안화를 흡수를 하게 되고 그 이제 시중에 있는 위안화를 흡수하게 되면은 당연히 위안화 가치가 좀 평가 절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되게 좀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일시적으로 어떤 이 하방이
좀 그래도 지지가 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크게 반등이 나온 게 바로 이 위안화 환율 이러한 부분 때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세한 이슈 들어봤고요. 이렇게 위안화 환율이 좀 안정이 된다면 우리 시장도 한없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된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네네. 이제 그 뒤에는 또 이 위안화 흐름을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이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제가 이 투자 전략에 환율이 안정됐고 뭐 증시가 저렴하지만 한 번에 사지 마라. 분할 매수로 그렇게 천천히 여유 있게 대응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를 꼭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